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결국 어떤 파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줄까요? 관세 올릴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관세를 올리면은 기업들이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소비자한테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기준금리 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파월이 그때 2017년부터 19년까지 금리를 0.5에서 0.25까지 올렸거든요. 예. 그때 트럼프가 파월을 굉장히 공격해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더 많이 낮춰질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의 압박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의 플러스 부동산 시장의 변수 어떻게 이해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날씨 좀 따뜻할 때는 부동산 시장도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날씨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원 지수는 뭐 0.01%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게 아주 큰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거기 안에서 내용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을 비롯한 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지역은 사실 올랐어요. 가격이 예. 여전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서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에 있는 뭐 노도성, 네. 도원구, 도봉구, 뭐 성북구 뭐 이런 강북구 지역은 가격이 좀 빠지면서 평균을 내려앉은 건데 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관치금융 성격의 대출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강남구가 올라갔는데 서민들 지역은 왜 안 올라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제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힘든 부분들이 주택의 시장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쪽 예. 수요가 잡히면서 가격이 빠진 것이지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가계대출 잡는다고 주택대출을 이렇게 규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상승 패턴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저에 있는 변화,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 원하는 바, 그러니까 주택 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수요 자체는 이미 존재한다고 보고요. 예. 다만 표피적으로 파이낸싱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부자들은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힘든 분들이 덜 참여하게 된 거죠, 사실. 네. 예. 그럼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강남의 집값이 여전히 올라가는 건 강남에 집 사러 오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현금 들고 오든지 아니면 담보든 뭐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 룰이 아닌 형태로 자금 조달해서 편하게 사러 오니까 더 올라간 거고 강북 지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산도 많을 것이고 네.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접근성도 더 높아요. 예.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딴 걸 봐야 될 것이 이번에 가계대출 낮춘다고 주담대를 또 알아서 올렸잖아요. 제1금융권은 그죠? 예. 금융당국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알아서 올렸어요. 예. 알아서 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이제 제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이제 가계대출이 주택대출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풍선 효과가 있었냐면은 2금융권, 농협, 수협, 금고에서 또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거는 9월 데이터에 잡혀요. 그 말씀 뭐냐면은 여러 은행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보도 많이 알 것이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파됐다고 하면은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요. 정부가 물론 이제 날씨 따뜻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우려되는 수준으로 급증하니까 이거 좀 눌러봐야겠다라는 그 정책적 목표로 대출을 옥죄했는데 그러면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거라고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뭐랄까요? 건전하게 형성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안 된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뭐가 맞을까요? 우선은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봐요. 네.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치금융하는 건 옳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에 대폭락을 한 다음에 2024년 초에 나왔던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예. 그때는 빨리 집을 사라. LTV도 더 완화해 줄 것이고 인센티브 금융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1년 반 있다가
마켓이 좋아지고 꿈틀거릴 것 같으니까 대출 규제를 좋아버린다는 게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긴 거죠. 시장을 본인들이 지금 좌지우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착각인 게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가계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상승장일 때 가격을 조절하려는 움직임, 수요를 잡으려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그걸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봤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대세 상승장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거의 매달마다 대책이 나왔어요. LTV 그랬죠. 어쩐다, 뭐 세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LTV 어떻게 규제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켓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은 포용적 금융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요를 옥죄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자는 괜찮아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정말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뭐 제가 투자가 아니고 예. 아니 강북에 있는 분 중에서 얼만큼 1가구 2주택이 많겠으며 그분들이 그걸 결정했을 때는 자기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아 나는 이번에 집을 살 타임이라고 보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투기 수요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반적인 대출 상황이 높으니까 잡겠다라는 게 포용적 관점에서 금융 관점에서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사실은요. 예. 예. 근데 또 이제 보니까요. 저도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상승기 때 뭐 정부가 좀 만지작하는 정책들하고 하락기 때 만지작하는 정책들의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다릅니까? 상승기하고 하락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규제는 수요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2x2 매트릭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기 때는 주택 공급 정책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주택을 부실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럼 하락기 때는 주택에 대한 수요 정책이 있는 거죠. 뭐 LTV를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저리의 금융 상품을 나온다든지. 근데 그때는 그게 작동을 해요. 그걸 우리가 2024년에 봤고요. 근데 이제 상승기 때 주택을 수요 측면에서 했던 정책들은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건 작동하지 않아요. 다만 상승기 때 주택을 공급했던 정책들은 성공을 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권 때 예. 1988년 이때 강남 아파트 가격이 1년마다 100%씩 오를 때 분당 거대한 40만 도시를 만든 다음에 90년부터 96년까지 가격이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그때도 10년부터 13년 초까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예. 공급 주택은 작동을 해요. 상승기 때. 그러면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의 수요가 이제 확인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출 해주면 나 대출 받아서라도 저 집 사겠습니다. 그게 투기적 수요인지 실수요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요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당분간 공급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도 보니까 뭐 그린벨트 풀겠다. 아니 그래봤자 이제 빨라야 5년 뒤고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지금은 상승장의 분위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그걸 걱정하는 국가가 일단 매매를 확 못하게 만들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대출을 확 규제했다. 그냥 이렇게 상황 판단했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88 대책은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88 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잡는 수요 정책, 규제 정책이 나온 거죠. 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88 대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10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럼 저는 이제 10월달에 발표했던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수요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 그린벨트 부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5년, 6년 걸려요. 예. 기본적으로.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주택이 거래되는 거는 기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기축 예. 아파트가 있는 데서 거기서 가격이 꿈틀거리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분양 시장이라는 게 거대한 게 존재를 하니까 예. 땅 작업을 다 해놓고 보금자리 주택처럼 옆 동네 가격이 10억인데 우리는 7억에 분양을 할 거야. 토지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연다고 하면은
기축시장에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7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데 한 5년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럼 일로 가서 줄을 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기축시장에 있는 주택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옮겨버린다고 하면은 기축시장의 가격 자체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가능 모멘텀이 생겨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어떤 수요자는 그래도 나는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네. 우리 애가 벌써 컸고 해서 방 3개짜리 아파트는 필요해. 그럼 그분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옵션 차원에서 주택 수요를 잡는 것 자체는 포용적 금융에서 안 좋지만은 예. 지금 그래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거대한 분양 시장을 네.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분양 시장도요. 요즘은 이제 분양에 우선순위를 주는 분들이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있는 막 이제 자녀를 처음 낳은 이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먼저 우선권을 많이 주는데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다른 분들. 그러면 분양 시장의 수요층과 기존의 매매 시장의 수요층이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있는데 이 분양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인데 여기에서 대규모 분양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 분양받은 사람들이 혹시 투기적으로 분양받을까 봐 또 몇 년 동안 못 팔고 뭐 이렇게 조치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기존의 매매 시장에 있던 수요가 일로 넘어오는 경로도 차단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연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센티브 상품이잖아요. 네. 인센티브 상품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퍼스트 홈 바이어,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계층, 약간 좀 상대적으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했던 계층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예. 근데 역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분양 시장이 없다고 해서 기축 시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어차피 주택의 공급량이랑 똑같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수단을 하든지 뭐 전세를 산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매매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 자체가 이제 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최소한 모멘텀은 되니까 예. 이 수요를 일로 가는 게 맞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네. 어느 정도 물량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20% 물량 정도는 이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기축 물량 같은 돌아가는 수요를 예. 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섞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 될 네,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뭐 저도 관료분들의 고충들을 잘 알죠. 뭔가 지금 자꾸 해결은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난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온 것도 분명 알긴 알지만 가끔 이제 외국에 출장 가거나 그래서 이제 만나 보면 저도 관심이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집값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기는 지금 우리 박사님도 이제 막 처음으로 이 학교에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집은 하우징은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대출 또는 대출 금리 이런 걸 걱정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확 옥죄다가 대출을 또 하라고 권했다가 도대체 외국의 주택 관련한 대출의 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나라들 분명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요. 국가 역할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택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요. 네. 동시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도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 토지 공급자 역할을 정부가 해야 돼요. 안정적 토지 공급자, 안정적 주택 상품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주택 상품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LTV가 한 80%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10억 하면은 자기 돈 2억이면 사고요. 예. 근데 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그 도시의 윗단계 카운티 레벨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돈 5%만 갖고만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TV 자체가 굉장히 완화적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상품이 그냥 30년 뭐 장기 고정금리 상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고정금리. 고정금리 그 변동금리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한다고 해서 정부가 들어가서 야 대출이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대출금리 올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상품을 보면은 정확하게 국고채 10년물하고 연동해요. 예. 그거보다 약간 스프레드가 있어가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네. 국고채 10년물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서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LTV나 이런 상품들은 그냥 뭐 조례나 이런 걸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쭉 가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외국 제도는 누군가 집을 살려고 했었을 때 초기 부담금도 적고 그리고 고정금리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재무적으로 내가 얼마의 지출을 예상하기도 쉬우니까 집 사기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저는 궁금한데요. 갑자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모기지로는 못 갚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정금리를 제공해 줘버리면 물론 변동금리도 일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신용점수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또 역차별을 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예. 우선은 미국이 이게 그래도 금융 시스템의 포용적이긴과 동시에 네. 책임도 이제 물어요. 개인한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3개월 이상 연체가 얼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그냥 폴클로저 들어가요. 예. 굉장히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2008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폴클로저 물건이 들어오면은 던져요. 금융권에서.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지도 없네요. 여지 없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그 주택 수혜자한테 페이버를 줬으면은 예.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택 살 때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세금도 취득세도 취득세지만은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가 6%예요 집값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서 그것까지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는 사실은 이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신용도도 보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신용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에 예. 그때는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예. 다만 이제 금리가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그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도 해요. 알트원이나 이런 것들을 예, 이용하는데 예. 그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금리가 더 높죠. 예. 높고 그리고 고정금리로 많이 갔던 이유는 미국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터지면서 그때 변동금리 상품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 그래가지고 어드저스터블 레이트 몰기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 3년 정도는 변동을 하다가 그 시점에 고정금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싼 모기지 때 싼 금리가 쌌을 때 변동으로 하다가 네. 2008년 금융위기 딱 터지니까 이게 갑자기 7%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파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급적 30년이건 몇십 년이건 고정금리 상품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정부에서 좀 푸시를 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를 정부에서 이렇게 페이버를 주면서 집을 좀 살 수 있게끔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상이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느 물건까지는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뉴욕 맨하튼에 있는 아니면 비버리 힐즈에 있는 뭐 초호화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정부가 뭐 그걸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기준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서의 그 위험이라는 게 네.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이제 금융당국 또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신용을 체크를 하죠. 예. 그것과 동시에 이제 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예. 그 주택 자체의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시장에서 중위값이 10억이라고 하면은 그 중위값 10억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죠? 근데 고가가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 100억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인 아주 거대한 샥이 터졌다고 했을 때 수요가 많은 데는 그나마 덜 떨어져요. 근데 고가 주택은 미국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 위기 때는 뉴욕에 있는 맨션들 3천만 불짜리가 1,000만 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훨씬 커요. 예.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가 주택을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고가 주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위험하지 않은 자산을 우리가 프라임 몰기지 또는 컨포밍 론이라고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닌 거는 전보 몰기지라고 해서 네. 이 컨포밍 론보다 그 이자율이 좀 더 높아요. 옛날에는 뭐 3%가 더 높기도 했었고 네. 지금은 약간 붙어가지고 한 0.5% 또는 1% 정도에서 더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고가 주택에서 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대출 금리를 더 높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조금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꼽자면 양극화 많은 분들이 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요. 강남에 있는 그 매물들, 그러니까 좀 프리미엄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위험자산인가 안전자산인가 갑자기 헷갈려요. 외국에 같은 경우 진짜 초호화 주택들 같은 경우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2022년에도 사실은 서울 평균적으로 떨어졌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외국하고 우리랑 좀 다른 게 네. LTV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예. 그 50% 이렇잖아요. 그럼 예. 이미 50%가 자기 현금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죠. 100억 하는 주택이 50억 이하로 떨어져야지 자기 원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이 다 날아가는 예. 거예요. 근데 보면은 2022년 샥 터졌을 때 20%에서 한 30%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럼 100억 하는 주택이 70억에서 80억이 된 거예요. 여전히 자기 원금은 2, 30억이 존재를 해요. 네.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던지지는 않죠. 음.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고가 주택의 변동성이라는 게 외국만큼 높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용적 금융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게 그 정부에서 뭐 대출 규제를 하면은 전체 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죠? 뭐 대출을 규제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출액 자체를 약간 줄인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고가 주택에 대해서 페널티 스프레드를 붙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부자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서민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부자들한테 페널티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후자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스크 관리를 고가 주택에서도 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리더십의 변경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고수분이 대통령이 된 건데 본인 잘 아는 부동산 얘기는 안 하고 요즘 뭐 가상화폐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부동산 시장 아마 금융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바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결국 어떤 파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줄까요? 뭐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는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규제 완화, 세제 완화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좋은 사인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관세를 올릴 거다. 관세 올릴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관세를 올리면은 기업들이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소비자한테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관세는 올릴 건데 네. 기준금리는 낮출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보통 지금 재무부 장관인 옐렌이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네. 연준 의장은 굉장히 오래 해요. 그린스판만 봐도 한 20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첫 임기 끝내고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예. 강압적으로 거의. 그러면서 지금 파월을 꽂았는데 파월은 공화당원이었고요. 네. 자기가 꽂은 사람이었는데 파월이 그때 2017년부터 19년까지 금리를 0.5에서 0.25까지 올렸거든요. 예. 그때 트럼프가 파월을 굉장히 공격해요. 낮추라고. 예. 예. 근데 지금 이 파월이 아마 그게 2026년 5월이 임기가 마지막일 겁니다. 예. 그때 끝나요. 그럼 그 전부터 제가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욕을 할 거고 그거를 물리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더 많이 낮춰질 수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의 압박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뭐 이제 인구 감소하는데 집값 오르느냐 뭐 그 오르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 하시는데 아니면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실물적인 부분에서 실수요 관점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만 그거 못지않게 유동성 제공되면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 거잖아요. 거의 오르죠. 네. 유동성이 거의 키죠.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글로벌로 다 오르고 우리나라 전역이 다 오르는 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상황이에요. 예. 기준금리가 0.5%가 되자마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면서 네. 사실은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지방 도시하고 다르게 가거든요. 그때는 예. 전국이 다 같이 갔어요. 예. 그리고 글로벌로 자산 가격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파월이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춘다고 하면은 한국 중앙은행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우리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우리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 관세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예. 관세를 올리면은 우리가 수입 물가가 꿈틀거릴 수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까지 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해지가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면서 유동성도 공급이 됐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인플레이션까지 지금도 높지만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는 예. 그때 사람들이 부동산 해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요. 트럼프가 된 다음에. 예. 그렇네요. 제가 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을 구분해서 여쭤봤냐 하면요. 내년도 경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변수가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글로벌리 유동성이 대폭발을 하고 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요소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만 봤을 때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기업들 전부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뭐랄까 일어날 것 같고 구조조정 등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뭔가 고용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실물 부분에서는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기 악화가 우려되고 그런데 금융 부분에서는 유동성이 더 공급되고 예. 그럼 도대체 내년도의 부동산 흐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 이거죠. 그 둘 중에 어느 게 파워가 더 클까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권의 네. 유동성이 더 클 거라고 보는 것이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LTV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60%밖에 안 돼요. 예. 만약에 어느 분이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해고를 직면하셨다고 했을 때 그럼 그분이 과연 집을 팔까요?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그건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간 게 사실 2020년에 우리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예. 때 안 좋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부동산 먼저 갔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1970년대 미국 상황을 봐야 돼요. 예. 미국이 그때 2차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오면서 1974년에는 뭐 금리가 14%까지 갔었고요. 78년, 79년에 거의 18% 갔어요.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있었어요. 음. 근데 그럼 1970년대를 봐서 누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누적으로 미국 전체 주택 가격을 보면 주택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예. 그럼 당시에는 사실은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경기 굉장히 안 좋고 사람들 소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크게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후자를 조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주택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위험한 엄중하니까 이제 네. 정책 당국자가 조금 더 월스트 케이스의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을.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그 극복하겠다고 유동성 공급하고 났더니 바로 집값부터 꿈틀거렸는데 그때도 경기 상황은 사실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런 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 일부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분들 중에서는 또 허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내가 집장만 하긴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집값이 또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더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새로 만들어질 집들 이거 만들어져 봤자 집도 실물이니까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그 집값도 비싸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규 공급을 한들 그게 내가 또 소득은 점점 빡빡해지는데 그 집 사기도 어려울 텐데 도대체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비가 벌써 30%가 올랐어요. 네. 그 부분은 분양가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시면 안 되고 글로벌 상황이 똑같아요. 금리 낮아질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좀 잘 못 짓고 있다는 게 글로벌 다 현황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도 슈퍼사이클 왔다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코노미스트도 그 10월 잡지에서 제목 자체가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걸 뭘 해야 될 거냐인데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금융 제공자, 특히 안정적 금융 제공자라는 거는 좀 더 포용적인 바우처 상품이 나와야 돼요. 주거 네. 지원금. 근데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정 상황에서. 네. 그래서 뭐 제가 한국은행이랑 좀 한 연구입니다만은 이 리츠 상품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좀 거대한 분양시장 또는 거대한 주택시장을 열고 이분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 브랜드의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형 리츠, 뭐 민간형 임대 아파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네. 그 LTV가 50%면 자기 돈 5억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 돈 5억이 없는 분들은 결국 그 다음 초이스는 전세 또는 월세예요. 네. 근데 전세도 사실은 뭐 10억짜리 주택이면 한 뭐 3, 4 더하죠. 사실은 뭐 반전세 했을 때는 3억에 뭐 100만 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 이제 한국형 뉴리츠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그 보증금 10억짜리 주택이라고 하면 저는 우선 시뮬레이션 1억이라고 했어요. 네. 1억을 리츠 회사에 투자금으로 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츠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분은 투자를 해요. 네. 투자를 하고 대신에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리츠를 통해서 토지를 간접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분이 한 5년이나 몇 년 후에 주식을 팔고 나가는 순간 투자자이고 지분 소유자였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전히 이분은 무주택자인 상황이에요. 예. 건물은 리츠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주택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데 네. 그거 자체를 리츠의 투자금, 지분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전세보다도 훨씬 나으면서 전세는 자본 축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한 5년 산다고 했을 때 자본 축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 만나서 네. 짓는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매매 시장으로 본인이 원할 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5년 후에. 네. 그러면 새로운 주거 사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요.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분들이 전세로 많이 사는데 그럴 경우 한 가지 아쉬운 게 내 전세자금 목돈이 묶여 있긴 하나 그 목돈은 아무 추가적인 수익도 거둘 수가 없는데 이 한국형 리츠 형태로 나는 무주택자이고 리츠라는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하면 결국 그 과정에서 배당이나 추가적인 시세 차익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전세자금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똑같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이니까 다른 뭐 분양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페이버를 받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선은 근데 이게 리츠는 지금 SHLH 공공 리츠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민간 리츠. 리츠.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럼 민간 이것도 기본적으로 금융 회사이기 때문에 예. 안정적인 그 소득, 안정적인 임대료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구조는 한 5년 정도는 락업을 걸어놔야 된다는 게 맞아요. 예. 5년 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 5년 안에 본인이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뭐 자본 축적을 했던 뭐 부분들을 약간 포기하든지 네, 그냥 약간 네, 딜을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충분히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 안에서 딜 스트럭처를 잘 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주거가 물론 수익적인 부분도 고려해야겠지만 거기에서 쾌적하게 사는 거 저는 요즘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국가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내 주택은 아니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게 난 주주로서 분명 일정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형 리츠로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면 거기는 인테리어를 내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리츠 예. 회사가 있으면은 예. 리츠 회사가 하는 부분이 이제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걸 하고요. 예. 그다음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거 하고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PM사하고 FM사가 밑에 있어요. 예. 그럼 거기랑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아발론 베이나 이런 거대한 데 예.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래 살다가 들어갔을 때 집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예. 페인트 칠을 한번 쫙 해줘요. 페인트 칠을 하고 다만 구조를 변경하지는 못하죠. 아, 예. 구조를 변경하지는 못하나
이제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TI라고 하는데요. 테넌트 임프루먼트라고 하는데 예. 본인이 봤더니 한 10년 들어갔더니 뭐 주방이 잠깐 좀 낡았어요. 그때는 네. 요구를 해야죠. 그때는 리츠 회사가 자체 PM사에서 그거를 바꿔줘야죠. 아, 예. 예, 이해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한국형 리츠라는 게 진짜 아주 활성화가 되면, 민간형으로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주거 사다리 이것도 나름대로 회복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세제도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남 집값 올리는 그 종잣돈 역할만 하잖아요. 나는 아무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집 산 사람들에게 내 돈으로 집값 빌려주고 그리고 그 집값 오르면 그 집 산 사람들만 내 전세자금 끼고 오히려 더 큰 자본이득 얻고. 그런데 이 한국형 리츠는 그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전세 폐지론자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네. 전세라는 게 있으면서 집값을 계속 올려요. 예. 왜냐하면 전세가 인플레이션 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봤을 때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4~5%씩 올랐었어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면 집값도 안정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익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 한국형 뉴리츠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거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네. 자본 축제가 기회가 되니까 새로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뭐 수요자 입장에서 물론 오늘 시간 관계상 교수님이 개괄적으로 말씀 주셨지만 나름대로 매력도가 꽤 있어 보여요. 거주의 안전성도 그렇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충분히 자산 축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범주도 있고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데 그러면 이런 상품을 공급해줄 민간의 건설회사라든가 민간형 리츠 상품을 좀 기획해줄 회사들은 생각보다 이런 거에 적극성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부동산 유형이 크게 네 가지잖아요. 오피스하고 리테일 판매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주거형 아파트, 그리고 이제 물류 창고인데 리테일 판매 시설은 거의 망했다고 보셔야 돼요. 예, 요즘 그렇죠. 투자 안 하고요. 예. 오피스도 서구에서 거의 공실이 20%이기 때문에 예. 오피스 산업 자체에 대해서 오피스 물건에 대한 부동산 유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예. 그럼 도시 안에 남아있는 물류 창고는 교외 지역에 있잖아요. 예. 도시 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게 지금 주거형 거대 민간 임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외국계가 뭐 모건 스탠리 지금 ICG 뭐 이런 데가 벌써 들어와서 펀드 조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글로벌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금융업계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실 주택 사업이라는 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에요. 예.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면은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자산 운용사 중에서 정말 오퍼튜니스틱한 데는 막 우린 최소한 10% 벌어야 돼. 그런 데는 있죠. 다만 보험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낮은 그렇죠. 수익률을 받아요. 예. 다만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년 홀드한다고 했을 때 한 제가 분기별로 10년 후에 그 누적 상승률을 봤거든요. 예. 그게 90%에서 100%씩 올라요. 그러니까 장기 홀드한다고 했을 때 서울과 서울 인근은 굉장히 안전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래 하면은 그 이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캐피탈 게인 수익률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건설업자는 사실은 새로운 건설 물량이 생기는 거고 네. 미국의 건설회사처럼 그냥 피 베이스로 받아가면 돼요. 예. 나름대로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단점들, 한계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리츠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이것도 나름대로 장점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집을 샀을 때는 내 재무적인 상황과 나의 상황을 내가 아니까 스스로 컨트롤도 하고 하다못해 부업이라도 해서 내가 다음 달에는 모기지 이자 내야 되겠다. 뭐 스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사의 주주로서 투자를 해놓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가끔 그러면 회사 경영진의 오판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우리 주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리스크는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고요. 이제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언더라인 에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거죠. 부동산 아파트가 뭐 100채 있다고 하면은 그 100채가 리츠가 갖고 있는 소유고 100채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그들의 이제 그 월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거고. 근데 리츠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에 상장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되게 재밌게도
부동산이란 본질 자산의 가치하고 예.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이게 같이 가요. 아. 두 개가 같이 예, 있어요. 예,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해 버렸다고 예, 하면은 예. 위츠 주식 자체는 폭락할 수 있으나 네. 언더라인 에셋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경영진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하면은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가 네. 그거는 이 위츠 상품의 투자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초기에 인센티브 투자자들 많이 들어와야 돼서 예.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공공적 영역에서의 기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경영진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거기까지 경영진의 일탈까지는 100%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다른 우리가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부동산을 운용해왔던 여러 가지 제도들과 방식들만 가지고는 야, 이 악순환을 끊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는 안 해봤던 걸 좀 시도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한국은행과 이런 또 유의미한 대안들을 연구도 해보시고 한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이 많은데 혹시 이런 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 저도 좀 공부해보려고 한다면 어딜 좀 모니터해보고 찾아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게 가계 대출도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주거 유형, 새로운 주거 사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예. 우리 리츠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글로벌화 시켰으면 되게 좋겠어요. 예. 이 리츠는 거대한 위치가 돼야 돼요. 네, 정말로 네.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주거형 임대 아파트 회사가 아발론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택의 수가 9만 채예요. 9만 채. 에쿼티 레지던셜이라는 회사도 한 8만 채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대한 회사가 우리가 나와야 될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리츠의 역사가 짧지가 않아요. 우리 리츠의 역사가 싱가포르나 일본이랑 거의 같이 시작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일본도 리츠 시장 굉장히 커졌고 예. 다만 일본은 약간 좀 기업형입니다. 투자자들이 공무원 약간 약하고요. 네. 근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캐피탈랜드, 캐펠랜드 이런 데 보면 거대해요. 싱가포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로도 나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투자를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충분히 금융적으로 자산 운영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NPS 같은 경우가 글로벌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리츠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금융 비크를 만들고 정부에서 돈을 쏘고 안정적인 수업이 수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서브시디라는 리츠가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저는 미국도 진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리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논의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는 완벽하게 새로운 제3의 대안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부동산 시장도 점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